제13강 랄프 에머슨의 사상, 이렇게 해서 문학이라는 말 대신에 사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은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흔히 이제 새로운 대륙, 신대륙이라고 그 말은 틀렸지만은 어쨌거나 그 이주민들이 와서 원주민들을 학살하면서 나라가 섰어요. 독립된 미합중국 USA가 이제 국가로 형성됐는데, 독립선언은 1776년이지만은 유럽으로부터 지적 독립은 에머슨부터다고 말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그만큼 에머슨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계신 분들도 에머슨 가면 그야말로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지적 독립을 이룬 사상가, 그게 에머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잘생겼죠? 자, 미국 지적 독립선언자 이제 상징한다면은 미국 지적 독립선언자 하면 이건 에머슨입니다. 랄프 에머슨이거든요. 수필가이자 강연가, 시인, 트랜센덴탈리스트 하는 건 이게 초절주의입니다. 초절주의. 이 초절주의가 이제 이 사람이 미국 사상에 처음으로 이런 수로를 정착시켜서 이 후계들이 쫙 나와요. 미국에 이 사람 이야기가 굉장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동양사상과도 통하는 건데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초월하고는 다릅니다. 초월하고는 달리 초절주의. 초월한다는 넘을 초자에다가 끊을 때 절자 해서 초절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트랜센덴탈리스트 부분, 초절주의 운동가 해서 이 사람이 강연을 그렇게 잘해요. 1500개 동안 대중 강연을 했는데 전부 이 사람 강연 들으면은 반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은 계속 이 사람 강연한테 따라다닌대요. 청중들이. 그리고 그는 이제 히워시 이제 그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히워시 챔피언, 무슨 챔피언이냐? 개인주의. 미국 역사상에서 물론 유럽에도 개인주의가 있었지만은 미국 사상사에서 개인주의와 프레시션 성견지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의 길강력, countervailing pressures of society. 사회의 길강력이라는 것은 이 정부 권력과 종교 권력, 돈의 권력, 이게 이제 사회를 지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권력이 낳은 부정이라든가 부패라든가 비인간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 어떤 비판 정신력을 기르는 거, 정신적인 자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회의 길항력, 사회의 길항력. 그래서 이제 이 저항 세력이 이기면은 저항 세력이 운동할수록 그 저항 세력에 따라서 점점 더 역사와 사회가 진보한다. 그런 밑바탕을 놓은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54세 때 사진 잘생겼습니다. 명문 집안입니다. 보스턴에. 보스턴이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유서 깊은 도시고 여행을 하려면은 보스턴 제일 먼저 가서 쭉 이래 그 미국 여행 역사를 알려면은 보스턴 제일 먼저 가서 보스턴에서 한 2박 정도 하면서 그 주변을 다 돌아다니고 하바드니 뭐니 그거 다 있거든요. 그 처음 온 그 1620년에 이주선을 타고 메이플라워 파더스들이 처음 와서 상륙했던 그 지점부터 거기서부터 플리마스부터 보스턴에서 그 자면서 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한나절 거리란 말이죠. 그래 하면서 거기서 동해안으로 쭉 내려오면 됩니다. 미국 역사를 알려면. 그러면 그냥 보스턴의 역사가 독립운동의 시발지이기도 하고 제일 먼저 정착된 가장 문명화된 도시, 그게 보스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지역에 7대에 걸친 성직자 집안의 유니테리안 목사, 유니테리안이 어떤 기독교 중에서 유니테리안이 어떤 거냐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목사이자 예술 애호가인 윌리엄 에머슨의 아들, 명문가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랄프 waldo 에머슨 간 이름은 외삼촌 랄프와
고조부, 왈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외삼촌 고조부 이름 따가지고 랄프, 왈도 에머슨 이 집안 성이니까 에머슨 집안의 랄프다 그런 뜻이죠. 목사 에머슨 이거 아버지입니다. 보스턴의 지도적인 시민이었다. 리버럴 마인드 뭡니까? 자유주의자죠. 자유주의적인 유니테리안 미니스터, 유니테리안 파의 목사입니다. 일반 장로교회 그런 목사가 아니고 보스턴 제1교회의 창립자. 그리고 그 철학사회 이 뭐냐면은 필로소피컬 소사이티 철학회입니다. 철학회를 창시했고 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안소로지 클럽, 인류학 클럽, 그 다음에 보스턴 독립된 시민 도서관 그걸 가지고 에즈니엄이라고 말해요. 이건 이제 도서관 자체가 독립돼서 무료로 개방하는 거 이걸 이제 독립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죠. 이랬으니까 이 집안이 그 유니테리안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굉장히 자주 그동안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삼위일체론이거든. 삼위일체는 이제 영어로 트리니타리아니즘 이렇게 말하잖아요. 트리니타리아니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유니테리아니즘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만의 그 유일 대상으로 꼭 유일 대상은 아니고 물론 예수도 존경하지만은 그렇게 삶는다는 거거든. 그걸 하는 건데 이게 그 옛날 고대 아리우스파입니다.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파에서 이 아리우스가 제일 먼저 이걸 주장했어요. 주장해서 이게 굉장히 신봉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추방당하거든. 그 추방당한 뒤에 이제 당했는데도 그 뒤에 계속 이게 이어집니다. 꼭 이하고 아리우스파라고 딱 꼭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비슷한 쉽게 말하면은 삼위일체를 비판하는 파, 반대라기보다는 비판하는 파들이 이어져 가지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세베르투스, 알자 빠졌습니다. 세베르투스예요. 알자 있을 거예요. 세베르투스가 아니고 세베르투스 같아. 내 기억으로는. 이 스페인의 의사이자 신학자인데 스위스를 피신합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이제 종교개혁이 굉장히 핵심, 굉장히 갈등이 심했거든요. 무력 충돌까지 있었거든. 근데 그때 양쪽에서 다 비판받아요. 하도 그냥 자연과학적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으로 주장하니까 가톨릭에서도 그 삼일체 비판적이라고 받고 칼뱅파에서도 기독교 신성 전통의식을 비판한다고 비판받고 양쪽 다 받아 이렇게 처형당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나중에는 유니테리아니즘이라는 걸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 이태리에서는 소친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활동했는데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는 회중교회파, 컨그레게이션 날 그 신앙하는 그 회중교회파에서 특히 하버드대 신학부 출신자들이 주축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파들이 미국 사상계에서 합리주의와 인도주의 계보, 지금도 그 인권운동이나 뭐 흑인 차별 폐지 뭐 하는 이런 민권운동, 평화운동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이 파들이 쭉 내려온다. 그게 바로 이 파입니다. 이게 이제 유니테리아니스트거든. 그래서 이제 이 유럽에서 보면은 찰스 다윈, 뉴턴, 좀 과학자죠. 존 로크는 우리 했죠. 미국 독립선언서의 그 기초가 되는 현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철학 사상과 정치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게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 내가 그때 독립선언서 할 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존 로크, 이게 존 로크입니다. 이게 존 로크. 그 다음 나이팅게일. 그 다음에는 콜리지, 낭만파 시인. 워즈워드와 쌍벽을 이뤘던 영국 낭만주의파 시인 콜리지 있죠. 이 콜리지. 그 다음에 슈바이처, 의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유니테리안 신앙이었고, 대통령 중에는 2대 대통령 아담스와 그 아들 6대 대통령, 부자가 다 이게 또 이거.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지적인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도 우리 지난번에 1대1 다 했죠. 그 다음에 13대 대통령. 그 다음에 27대 대통령. 이 대통령만 꼽아도 이만큼 많을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센, 그런, 미국의 이제 신학대학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목사 중에 하버드 출신파들은 목사들은 상당히 그 진보적이거든요. 그 달라집니다. 하버드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신학대학을 세우려고 한 것이 나중에 이제 예일대학이나 이쪽 신학대학이 옵니다. 대립되는 거죠. 지금은 뭐 그게 없어요. 하버드에도 보수파가 있고 예일에도 진보파가 있고 다 신학들이 있어요. 예. 자, 이런 집안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성공회파입니다. 성공회파. 성공회파가 좀 의중간하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가톨릭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장하는 거는 프로테스탄트적인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팝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제 이 에머슨은 아버지가 일찍 죽거든요. 소년 시절에 죽으니까 이 어머니가 재혼합니다. 이 어머니가. 남편 사후에 예전에 목사가 재혼합니다. 어쨌든 이들 사이에 태어난 5남매 중에서 위에 셋 살고, 위에 둘 살고, 그 형과 에머슨 둘이 살고 밑에 셋은 어렸을 때 죽어버려요. 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8살 때 죽거든. 죽으니까 고모. 이게 아버지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고모가 이제 손이 고모도 있고, 아버지 손이 고모도 있고, 손아래 고모도 있잖아요. 이 일생 동안 결혼 안 해요. 이 집안, 자기 집안 애들 일일이 봐줍니다. 다 봐주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에머슨도 이 부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가정교육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보스턴 공립 라틴어 학교 들어갔다가 시를 써서 호평을 받았고 하버드에 들어가서 일기를 썼는데 굉장히 이게 정신적 발전을 담은 소중한 걸로 평가받는다. 에머슨 일기니까 이미 그 고등학교 때부터 달랐던 겁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다녔던 고등학교 현대식 사전이고 18살에 이제 하버드 졸업하고 대학원 신학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영어과정을 진학 준비 중에 잠깐 선생을 해요. 왜 하냐 하면 선생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이 그냥 자기가 그냥 정식 학교라기보다는 형이 만든 학교입니다. 일종의 사학이죠. 그래서 가르치다가 독일로 유학을 떠나요. 유학을. 형이. 형도 이제 이 집안 유니테리안 신앙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기독교 안에서 좀 진보적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형도. 그럼 괴팅겐으로 가거든. 그 괴팅겐은 독일의 유명한 대학촌이잖아요. 그 떠날 때 형이 네가 와서 잠깐 이거 좀 가르쳐라 하니까 그 동생이 가르칩니다. 에머슨이 가서 가르쳐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이래서 막 학교를 직접 만들어요. 지가 직접 시설 갖춰가지고 가르치다가 신학원 졸업합니다. 졸업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거든. 설교 자격은 얻었지만은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해요. 그랬다가 아무래도 좀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이게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처음 이제 전쟁의 시발을 제공한 그 도시입니다. 거기를 갔지만은 그것도 추워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비교적 남쪽인데 플로리다보다는 또 북쪽이거든. 그러니까 더 따뜻한 데 가자 해서 플로리다로 갑니다. 플로리다 밑으로 쭉 빠진 게 있죠. 미국의 동부에. 그 반도로 가가지고 거기에 플로리다의 센트 어거스틴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 가서 해안을 걸으며 시를 썼다. 거기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굴 만났느냐. 빨간 글씨는 이름을 외워두라 그랬죠. 윌러라는 프랑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오스틴이라는 도시, 이건 나도 못 가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고, 이 에머슨이 그런 보스턴의 명문 집안, 진보적인 명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가 거래된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그런데 여기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남부지역 가서 처음으로 노예 경매시장 구경돼가지고 놀라요. 아, 저렇게 파나. 우리나라의 소시장처럼 노예를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났고, 그 다음 밀러를 내가 알아들으라 그랬지. 밀러 설명입니다. 밀러가 그 계몽적인 토론, 뭐냐, 종교와 사회와 철학, 그리고 정부 형태, 이런 데에서 밀러와 토론을 많이 했다. 그리고 에머슨은 이 밀러와 토론하면서 그 지적인 교육받은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 밀러가 어떤 남자냐. 이게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에머슨이 만났던 밀러는 별거 아닌데, 이 젊은이가 아버지가 누구냐? 나폴레옹의 매부예요. 영웅 나폴레옹의 매부. 나폴레옹의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아버지가. 그 나폴레옹, 이건 이제 생질이 되죠. 그 나폴레옹 망한 뒤에 이제 이 집안도 완전 망하거든. 그 이제 아버지가 조화생입니다. 조화생 윌라 마다들인데, 나폴레옹, 이 아버지가 나폴리 왕도 했거든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나 우리나라 말로 프랑스 역사를 말할 때 제1제정시대 이래 말하면은 그 영웅 나폴레옹 1세가 황제로 있었던 시대를 제1제정시대 그래 말합니다. 통상 한 10년간이죠. 황제가 단 뒤부터 몰락한 1815년까지를 제1제정시대 그래 말하거든요. 그때 나폴레옹 왕이었단 말이죠. 이 아버지가. 이 망해요. 이게 그 나폴레옹의 생질, 그 에머슨이 만났던, 여기서 놀러 자주 갔던 오슨에 있는 미라가 머물렀던 집입니다. 나도 여기 가보긴 가봤는데 이 집은 못 가봤어요. 이게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대단한 얘기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그야말로 그 나폴레옹 명하락을 했거든. 원래 이 사람은 여관집 아들입니다. 학벌도 학력 전무야. 근데 기병대에 들어갔어요. 기병대 들어가서 기병대 싸움을 아주 잘해요. 자기가 직접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진급합니다. 이때가 이 밀러가 이제 기병대에서 막 승승장구할 때가 바로 프랑스 혁명 뒤에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할 때거든. 근데 그 프랑스 혁명 뒤에 여러분 여기 이제 왕당파 반란 진압하면 다 기억나죠? 1795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혁명이 1879년에 프랑스 혁명 7월 14일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다가 1794년에 로베스피에르가 혁명 주도자인 로베스피에르가 도리어 처형당해버리죠. 응? 그게 1794년에 처형당하거든. 그 뒤에 대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 혁명 뒤에 혼란이 오니까 사회가 막 혼란스러우니까 도리어 도망갔던 왕당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다시 왕을 오자. 이래요. 그러니까 혁명파들이 이미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로베스피에르가 죽어버리고, 뭐 당통도 죽고, 마라도 죽고, 뭐 다 암살당했거든. 로베스피에르는 처형당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혁명 세력을 결집해서 왕당파를 진압할 힘이 없어요. 이럴 때 나폴레옹 보고 네가 해라 한 거야. 나폴레옹이 이때 장군이거든. 시위대 진압해라 하니까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진압할 때 제일 공적을 세운 게 바로 이 밀라입니다. 기병대로. 어떻게 했느냐. 나폴레옹이 진압 안 된다. 대포 쏴버려라. 대포를 고층 옥상에 설치해요.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진압한 게 나폴레옹이거든. 그래서 이 왕당파 진압을 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을 혁명의 기수, 혁명파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 이기고 돌아와서 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뒤에 황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혁명이 안 됐으면 나폴레옹은 그냥 장군이야, 평생 동안. 혁명 덕분에 출세해서 장군도 되고 나중에는 지금 황제까지 된 거죠. 된 뒤에는 지가 왕보다 더 높은 독재자인 황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프랑스 제1제정시대, 제1제정시대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밀라가 공적을 세웠거든. 그러면 나폴레옹이 어때요?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귀여워받았거든. 그래서 이탈리아 원정 때는 나폴레옹 전속 부관이 돼요. 에일트 원정 때도 또 따라갔어.
갔다가 이집트 원정 중에 프랑스 정치가 개판이야. 계속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가만히 보니까 이럴 때 내가 집권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 전쟁 중에 자기 부하들에게 비밀로 하고는 친위대만 데리고 몰래 파리로 돌아오잖아요. 돌은 그건 여러분 다 알죠. 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를 브리메르 18일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메르라는 거는 안개의 달이거든. 안개만 끼는 달이거든. 이게 이제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킨 뒤에 달력을 고쳐요. 그 달력 이름을 1월 2월 안 가고 뭐 눈의 달, 바람의 달, 꽃의 달, 뭐 이런 뭐 안개의 달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고칩니다. 참 낭만적이죠. 나중에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 안개의 달 18일에 일으킨 쿠데타 이게 11월이거든. 9일. 이때 이 밀러가 또 항복합니다. 그 나폴레옹이 그냥 나폴레옹 출세시켜준 부관이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시켜준 겁니다. 이제 딱 그림이 서죠. 그럼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승승장구예요. 스페인까지 쳐들어가거든. 스페인 쳐들어가 스페인 막 나폴레옹군이 다 평정했잖아요. 포르투갈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그 스페인 쳐들어갔을 때 미라가 또 앞장서서 큰 공을 세워요. 세웠는데 스페인이 그때 이제 나폴레옹 침략에서 그 반항합니다. 그 반항이 유명한 그 바치산 뭐 그런 그 용어가 나온 계기가 되는 게 스페인 반항 여기서 이제 그 첫 유래가 되는데 그걸 이제 마드리드 항쟁이라 그래요. 마드리드 항쟁. 그 프랑스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이걸 앞장서서 강제 진압한 게 누구냐 바로 말합니다. 미라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범국민적인 직무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게 이제 진압하는 과정입니다. 미라가 진압하는 과정. 아부키나 진압하는 거고 진압해가지고 청살시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화가 고야. 고약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나체의 마흐가 옷 입은 마흐, 나체의 마흐, 바로 그 세계적인 스페인에 나온 세계적인 대화가 고야입니다. 이 고야 난 참 좋아하는데 고야는 이때 스페인 왕실 전용 화가입니다. 그 왕실 전용 화가는 편해요. 왕실 그려달라는 그림만 그리고는 돈 많이 받고 그냥 왕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런 거야. 무슨 특권이죠. 왕실 화가가 되면은. 그런데 이제 이 화가가 고야가 위대한 것이 왕실의 그림만 그리다가는 그 스페인 자기 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그릴 수 없다 해가지고 주문 안 받는 그런데 열심히 그린 겁니다. 그게 이제 고야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도록 만든 건데 특히 이때 프랑스 침략을 받고는 공중화가니까 뭐 왕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지고 이러거든. 그럴 때인데 고야가 그대로 스페인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 하나로 이 학살하는 장면을 가요. 이게 이제 5월 2일에 학살을 합니다. 미라가. 탄압하니까 그러다 저항세들 잡아들였거든. 그러니까 그 이튿날 5월 3일에 1808년 5월 3일에 대학살을 합니다. 이게 이 그림이거든. 아까 그 그림을 확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한. 이걸 고야가 어떻게 그런 줄 압니까? 몰래 공중에 원래 공중화가는 공중을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밤중에 몰래 공중을 빠져나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딱 지 혼자 경호원들 지 혼자 몰래 밤중에 공중을 딱 빠져나와가지고 학살장이 어딘가 물어가지고 찾아가서 산 너머에서 이렇게 보고 한 겁니다. 해서 그린 거거든. 굉장히 용기 있는 화가죠. 생명을 버린 화가야. 그땐 잡히면 함수를 하고 뭐 그냥 자기도 죽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전쟁의 자막하는 이게 판화거든요. 고약하면은
그림도 명하지만은 이 판화, 근대 판화의 아버지가 고야입니다. 이걸 전쟁을 참학해가지고 시리즈로 그냥 쫙 그리고 심지어는 뭐 종교재판 받는 창녀 재판 받는 그 그림도 다 그래요. 창녀가 이제 죄인이라고, 율랑이라고 막 종교재판 하니까 너가 그런 재판할 권리가 있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그림도 판화를 그려가지고. 왜 판화를 그렸느냐?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시키고자. 판화는 만들어 놓고 새겨놓으면은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스페인 전 국민들에게도 막 퍼져요, 널리. 이게 바로 전쟁의 참화 시리즈입니다. 자, 이럴 때인데, 그 학살자였던 미라의 입장은 어떠냐? 이제 스페인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왕이 되고 싶어. 지가 왕이 되니까 그냥 저항하는 놈 있으면 죽여버리고. 그럴 생각으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가만히 보니까 그 무식한 줄 알거든요. 나폴레옹 그것도 사관학교 출신인데. 그 저게 왕이 되면 안 된다 싶어서 스페인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형이 조셉 보나파르트거든. 형이 이때 나폴리 왕이었습니다. 그 나폴리 왕이었던 자기 형님을 스페인 왕으로 앉혀다 놓고 위라는 나폴리 왕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나폴리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왕 된 뒤에 그러면 밀라는 어떻게 했느냐? 참 무섭습니다. 무섭게 배신해요. 자기 분수를 모르거든요. 사람 죽이면 다 된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나폴리 왕이 지가 되니까 나폴리 왕을 시킨 거는 나폴리 사람들을 하여금 잘 해가지고 프랑스 편이 되도록 하려고 왕을 시켜준 거거든. 그렇잖아요. 점령기의 왕을, 자기 의용 왕을 자리에 앉히는 건 다 그런 거거든. 프랑스 힘을 세게 하려고 한 거거든. 근데 이 밀라는 그게 아니야. 오히려 프랑스에 대한 충성보다는 나폴리 자체를 하나의 독립국가처럼 프랑스에서 지배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식의 헌법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그런 권리도 없어, 지가. 근데 지가 만들어. 이게 나중에요. 나폴레옹이 멸망한 뒤에 이태리 독립운동 바탕이 된 게 바로 이 밀라입니다. 이 엉뚱한 부작용이, 나폴레옹 점령의 부작용으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 거사 되거든. 나중에 지가 와야 되려고 그래요. 오랫동안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총살당하는데. 근데 이제 하도 잘 싸우니까 러시아 원정 때도 따라가고, 보르제르 전투에서는 전공을 세웠는데, 후퇴할 때 질서 있게 후퇴해라 하는데, 밀라는 오로지 자기 왕인 나폴레옹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몰래 이탈해가지고 얼른 서둘러 귀국해버려요. 나폴레옹 배신한 거죠. 이래가지고 밀라가 나폴레옹을 배신하고 몰래 군대 빼가지고 빨리 나폴레옹을 가버렸기 때문에 이 후퇴가 더 무질서하게 무너집니다. 나폴레옹으로서는 이야, 쟤는 참 배신자다, 못 믿을 놈이다. 딱 그 나폴레옹에게는 그 매부를 나쁜 놈으로 점을 찍어 놨어요. 그런데다가 아니나 다를까 한 번 배신한 놈은 계속 배신하거든요. 라이프치히 전투는 빨간 글씨 내가 여러분 외워놓으라 그랬죠. 이거 내가 이미 여러분 외워놓을 게 있을 거야. 이미 했어요. 독일 기행할 때도 했고. 독일이 민족주의 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 라이프치히 전쟁입니다. 라이프치히 전투. 여기서 나폴레옹이 패배하거든. 그래서 나폴레옹은 몰락하기를 걷고 독일은 민족주의 세력이 확 일어납니다. 그 전투, 이때 나폴레옹이 이 전투 틈타서 자리 없어, 프랑스 없을 때 틈타가지고 이게 또 오스트리아 왕하고 내통해가지고 나폴레옹에게 불리한 전략을 펴요. 지가 한번 어때 황제 자리에 앉아볼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폴레옹의 누이 동생조차도 남편 편듭니다. 남편을 부추겨요, 오히려. 그 여자들도 이래요. 참 오빠의 위대함을 모르고 배신해가지고 남편 편 들어가주려고 막 쏘삭해가지고는 그 오빠 없을 때 좀 잘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걸 나폴레옹이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나폴레옹 눈밖에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빈 회의에서 나폴레옹이 엘바섬 탈출해가 하니까, 자기 처남이 또 사러 온다 싶어가지고는 자기 나폴레옹을 동원해. 나폴레옹 지시하거든? 이때는 나폴레옹이 안 받아들여요. 왜? 저는 벌써 배신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너 도움 필요 없다. 내한테 오지 말아라. 근데 자기는 자기 처남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 나폴레옹을. 그리고 결국은 혼자 전투합니다. 하다 대패해요. 지가 패배해버려. 그래서 나폴리 공항에서 쫓겨났거든. 코르시카를 피신했다가 또 나폴리를 왕위를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오스트리아군에게 잡혀가 총살당합니다. 이게 이제 잡혀서 갇혀있던 윌러가 갇혀있던 감옥이고, 이게 이제 총살당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군에게 이 밀러 총살당하고, 그 아들이 유럽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플로리다 세인트 오거스틴 그리고 가서 거기서 에머슨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럴 때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은 자기 아버지는 막 그 보수 군벌이지만은 자기는 공부를 해가지고 왕 아들로 왕자야. 잘 됐으면 나폴리 왕이 될 뻔했어. 근데 결국 망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 건데. 근데 굉장히 들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 만나가지고 토론이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치 방법, 정부 형태 아주 해박하게 이제 딱 알겠죠. 그리고 에머슨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병요양을 하면서 플로리다에서 센터에서 병요양을 하면서 그 하고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스턴을 다시 돌아와서 크리스마스 날 24살 때 아내 될 여자를 처음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 여자는 결핵 환자로 몸이 약해요. 만날 때부터 딱 첫눈에 반해가지고 둘 다 서로 반해버려요. 반해가지고 좋아는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그건 일찍 죽어요. 그러고 이제 보스턴 제2교회 목사가 됐거든.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이제 제2교회입니다. 제1교회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제1교회가 있고 제2교회가 또 생겼는데 나중에는 제1교회하고 합쳐져요. 하는데 명설교자가 됩니다. 설교함으로써 그냥 이라크 보스턴 최고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통적인 교리보다는 영혼의 활용, 개인적인 탐구의 성격이 강하다. 자아 신뢰와 자아 충족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 외적인 출처보다는 우주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이런 게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결혼했단 말이죠. 26살에 결혼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아내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 유명하던 목사가 그 슬픔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독일로 유학 갔잖아요. göttingen으로. 근데 이때 독일에 형이 가서 뭘 했느냐. 쉽게 말하면은 독일의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적 일으키고 뭐 이런 걸 그쪽 약간은 좀 비판적이고 이런 거거든. 진보적인 신학이라는 게. 그런 영향 받은 데다가 자기도 약간 평소에 생각했지만 말은 안 하고 그 설교는 영적인 설교, 쉽게 말하면 상당히 문학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성을 얻었는데 아내가 죽으니까 회의가 와요. 목사직에. 하나님에게도 회의가 와. 이래서 그 자기가 이래 말합니다. 이 자기가 목사 해보니까 이 형식이 죽은 형식이다. 이미 종교 계획으로 일어난 종교 의식인데도 이것조차도 이미 종교계획 후에 벌써 몇백 년 흘렸으니까 이미 그동안에 이것도 고착화되어버린 죽은 형식이다. 왜 성직자가 맨날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래서 그 영어로 말하면 요래 됩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해요. 참 역설이죠. 그렇게 가끔씩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직이라는 것은 너무 안티거든. 골동품화 되어버렸어. 시대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 죽은 형식에서 바꿔야 돼. 올터리드 그 변혁의 시대에는 이런 목사직이 사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commemorating Christ, 예수를 찬양하는 이런 식의 죽은 형식, 기독교에서 행하는 형식적인 그 기도, 이거는 내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목사를 그만둘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신에 대한 확신은 계속 난 가지고 있고 더 깊이 추구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유럽으로 떠나버립니다. 로마, 플로렌, 피렌체, 베네치아에서 몇 달간 체제하다가 로마에서 만난 게 영국의 학자 존 스튜어트 밀,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 기억나죠? 공리주의 그렇게 배웠죠. 공리주의. 그리고 토마스 칼라일, 영국의 평론가, 그 소개장 받아가지고 또 스위스에 가서는 페르니의 저택에 살았던 볼테르. 이때 볼테르는 유럽 계몽주의자잖아요. 또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그 계몽주의 선두가 볼테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 스위스 지역 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국이 프랑스가 거리니까 프랑스에서도 스위스에서도 가장 프랑스 국경이 가까운데 페르니 여기 가서 집을 근사하게 지어놓고는 좀 탄압이 약간 누그러지면은 프랑스 모국 갔다가 탄압하면은 스위스 국경 넘어와서 거기서 살고 그때 그 저택 행적을 더듬었다. 이제 에머슨이. 그러다가 파리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제2의 계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연과학적인 계명입니다. 식물원이거든. 자그딩 가는 거는 가든입니다. 영어로. 가든 오브 플랜트인데 보타니컬 가든이죠. 루이 13세의 주치의 출신이 그만둔 뒤에 이 주치의가 생약 재배용으로 약초를 키운 거예요. 그걸 나중에 공개해버립니다. 그걸 이제 가본 거야. 에머슨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약초를 키우면서 또 연구에 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연구를 해가지고는 분류별을 해요. 식물이 무슨 꽉 하면 무슨 꽉 이렇게 따로 딱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리고 그 계보를 봐요. 이미 이때는 아직까지 다윈의 종국기원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프랑스에서 이런 게 다윈도 인도의 영향을 받아요. 다윈보다 먼저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나왔거든. 정원사들이 식물학자들이 해가지고 이건데 여기 난 못 가봤는데 나중에 여러분 가보면은 지금 공개되어 있대요. 이게 여러분 파리 가서 좀 자세히 구경하려면 이런 거 구경하세요. 이런 구경할 만하죠. 근데 이제 그거 가니까 이제 거기 표본 전시 관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거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그 다윈보다 먼저 나온 거거든. 진화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들이 그냥 성서에서는 그냥 다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쫙 그 종목 이런 식으로 유종목 이런 식으로 그냥 쫙 이래 해놓은 그 계보거든요. 이게 만든 게 식물 진화로는 그 표본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머리 좋은 에머슨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이런 만들려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다 서로 연관이 있는 거다. 인간도 꽃한송이 만들듯이 다 이런 진화를 해서 된 것이 바로 이거 인간일 수 있다. 이래서 인간과 자연의 동일성, 생명의 동일성, 이걸 이제 유추한 거예요. 다윈이 아니라 에머슨이. 영국 가서는 이제 워즈워드, 컬리지, 칼라일 특히 이제 에머슨이 만나고 싶어요. 이때 칼라일이 날렸습니다. 낭만주의적 문학 비평가로 낭만주의 문학 날려가지고 칼라일 자기도 나중에 에머슨이 칼라일 흉내내가지고
영숭배론도 써요. 칼날 가면 영숭배론이 유명하거든. 칼날 깊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학이 미래의 종교를 좌우하는 열쇠를 본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종교도 계속 발전한다. 그리고 그 영국 가서는 미국 문학, 미국에도 문학이 있다. 자기 앞서 작가들 그런 걸 막 알려주고, 콜리지는 이때 독일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철학은 독일이잖아요. 콜리지가 독일 가가지고 관념을 익혀왔기 때문에 굉장히 영국에서는 철학 사상에서 앞선 겁니다. 콜리지가 시인인데도, 시인이자 평론가 이런 걸 이제 다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귀국했거든. 명강사입니다. 너무나 강의를 잘해요. 그러다가 보스턴 근교 독립전쟁 발단이 된 콩코드, 이를 이제 이사를 갑니다. 콩코드는 이 지역 여행 가면요, 그야말로 여러분 천천히 하루를 돌아보세요. 이 지역을, 콩코드를. 여기가 이제 미국 문학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예요. 거기에 그 제일 먼저 가야 되는 데가 이겁니다. 이게 올드 망스 그래요. 올드 망스. 맨스랑 하고 올드 망스라 그래요. 유석이 구목사관 이래 번역합니다. 우리나라 영문학자들이. 구목사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러스티 오브 레저베이션, 이게 이제 유적 재단이거든요. 이게 거기서 운영하는데 콩코드 모니먼트 스트리트에 소재하고 이 올드 목사관 이게 있습니다. 콩코드 강에는 노스 브리지, 이것도 사진에 다 나옵니다. 여기 우리 문학기행 갔거든요. 에머슨 할아버지가 1770년에 지어서 대대로 살아오던 집인데, 아버지가 죽은 뒤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와도 그 자기 남편하고 살던 집에 그냥 재혼한 남자 오락해 같이 살아요. 참 미국 좋지요. 우리나라 그랬으면 난리 나죠. 전 남편에 대한 의리도 없이 남은 남자 데리고 그 집에 사니까. 여기서 에머슨이 자연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명문을 쓰게 됩니다. 이 올드 망스 여기서. 자, 이 집입니다. 올드 망스. 여기 우리 갔거든요. 이 주변 풍경, 내부 전시해 둔 거 오른쪽에, 이 내부 집 안입니다. 집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다 볼만 하거든요. 아,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여기는 올드 노스 브리지, 여기가 독립전쟁이 발단이 됐답니다. 여기에 이 올드 브리지 가지고 에머슨이 시도 썼어요. 그 시도 여기 세게 놨어요. 이 다리 위에서 우리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가려면은 이런 데를 가야 미국 기행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에머슨 시가 돌에 새겨져 있던 겁니다. 여기서 바로 독립전쟁 발단 중요한 전투가 일어났다는 다리. 콩코드 파이트, 콩코드 전쟁, 그런 거죠. 콩코드 전쟁이 일어났던 데죠. 여기에 나중에 에머슨이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리고 나다니엘 호손, 다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이 집에 와서 살아요. 호손은 이때, 에머슨 이미 이때 미국 지성계에 대가가 되어 있고, 호손은 가난할 때야. 새 집 살 때예요. 집도 없이. 새 집 살 때인데 여기 와서 이 아내가 에머슨 존경자예요. 소피아 피바디가. 호손 아내가. 그래서 에머슨 집에 가니까 와, 나도 양스럽게 그 집에 살아보자 하고 3년 동안 새들 살다 나중에 집세가 없어가지고 딴 데로 가요. 그 와서는 에머슨 쓰던 책상을 호손이 그대로 썼다 그럽니다. 여기서 올드맨스 읽기 이런 시도 썼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호손 겁니다. 나타낼 호손 유물. 또 이제 여기 전시해놨어요. 이 호손 아내가 유리창에 뭐 이런 걸 썼는데 이건 난 못 찾아봤어요. 이 집을 우리가 분명히 가긴 가는데 이건 그 가이드도 잘 모르더라고. 유리창에 바뀌어버렸는데 뭐 썼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액시던트 사고죠. 인간의 모든 일은 다 신의 목적, 신의 의도 하에 다 이루어져. 신의 섭리에 의해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걸 가지고 이제 썼다고 이제 아내가 자기 남편이 뭐 그런 말 해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놨다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써놨다고.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호선 여기서 호선 결혼 1주 기념식 날 호선 이웃이 이웃에 살던 채닝이라는 시인과 함께 콩코드변에 익사한 이 청년 시신을 봐요. 호선도 봤습니다. 보고는 그 홍수에
죽은 거거든. 근데 이렇게 막 완벽한 공포야. 너무나 처참해요, 그게. 그래 보고는 이제 그 인간의 허망함, 이걸 쓴 것이 바로 이 시가 되고, 호수는 여기 살다가 집세 때문에 나가서 딴 데 살고, 그래서 이 에머슨입니다. 자, 이 에머슨이 이제 드디어 재혼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서 목사직까지 그만뒀던 그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새 여자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생겨서 이제 결혼합니다. 이 두 번째 아내는 누구냐? 고아입니다. 친척집에서 성장해요. 성홍열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일생 동안 허약합니다. 호수는 건강한 여자보다 이렇게 섬세하고 연약한 여자를 좋아해요. 여성 취향이. 플리마스에 살았거든. 플리마스가 뭡니까? 메이플라워가 제일 먼저 닻을 내렸던 곳, 보스턴 바로 근교죠. 그거 살면서 보스턴에서 하는 에머슨 강연에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하는 거야. 하는데 첫 강연을 들을 때 이 여자가 신기가 있어요. 무당기가 있어요. 강연 들으러 왔다가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이 남자가 결혼할 것 같다. 그걸 느낍니다. 참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재혼한 그 애거든. 재혼한 아내거든. 근데 이거 보면 이래요. 1945년 1월 24일에 에머슨이 구애의 편지를 보냈거든. 나 결혼했다 편지 보냈는데 얼마나 여자가 고소운이 감소운이었으면은 24일인데 28일에 결혼해주겠다고 답장을 받아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만 그냥 바로 그냥 자기 보호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결혼 허가해달라. 그럼 오케이. 이렇게 결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사거든. 근데 에머슨이 새로운 신혼집을 다시 사요. 살 때 이제 그건 이제 지금은 에머슨 하우스라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처갓집입니다. 그 자기 아내 될 여자를 키워준 집. 엄격히 말하면 처가는 아니지만 아내를 길러준 집이죠. 근데 이 집에서도 에머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길러준 그 처녀가 그 유명한 명사 에머슨하고 결혼하니까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그 집도 다 지어주고 이래요. 그 처갓집이고 이게 이제 에머슨이 지었던 집입니다. 신혼살이 집. 그 오니까 이제 그 빈 집에 호손이 들어왔다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딴다.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딱 그 소리를 알겠죠. 에머슨 아내는 리디아 잭슨인데 리디안이라고 불렀어요. 리디안. 그 에머슨 자체가 자기 아내를. 그래서 나중에 그 빈문에도 리디안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어쨌거나 이게 아주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남매를 낳는데 맞이는 일찍 죽고 큰딸은 결혼 않고 오직 자기 아버지 사상연구로 보내고 막내는 의사가 되고 이랬거든. 근데 자연에 대하여 이게 명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에머슨이 성장해온 그 과정을 썼죠. 지금부터 이제 글이 나옵니다. 문학 작품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을. 이게 1946년에 결혼한 바로 이듬해죠. 95쪽이니까 뭐 단행본으로는 좀 작아요. 팜플렛 정도 되는 거. 번역품 보면은 그냥 실려 있습니다. 책 안에. 다른 거라고 같이. 이걸 보면요. 여러분 자연에 대한 수필 쓰고 싶으면 이거 읽어보고 써요. 위대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위대한 작품이다. 꼭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도입부. 세상을 살며 자연론의 도입부야. 우리의 시대는 회고적이다. 그것은 조상의 묘지를 쌓는다. 그것은 전기를, 역사를, 비평을 쓴다. 전시대 사람들은 신과 자연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전시대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회고적이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계속 조상 묘지만 쌓아 우리가. 그 조상 묘지 밑에다가 자기도 죽으면 또 묻어. 그럼 자기 후손들도 그 묘지 쌓고. 그게 뭐냐? 생리적인 대물림이기도 하지만은 영혼의 대물림입니다. 무슨 새로운 걸 직접 볼 생각을 안 하고
조상들이 해놨던 거, 선지자들이 해놨던 걸 그 말만 그냥 거기 묻혀가지고 팍 그것만 파고든다. 학문이 그래 돼버린 거예요. 에머슨 시대 때. 미국 학문이라는 게 유럽책 갖다 놓고 100개 먹는 거거든. 미국 대학이. 그때는. 그러니까 에머슨을 볼 때는 이거 아니다. 그 학자들이 뭐랄까 말했던 제껴놓고 내가 그냥 오늘은 미국을 보고 오늘은 미국 자연을 봐야 되는데 유럽 학자들 갖다 놓고 그냥 그걸 번역해 먹고 앉았어. 그게 명교수야. 그러지 말고 그 저시대 사람들은 신과 자연을 직접 봤어. 정면에서. 근데 오늘은 우리는 저시대 사람들 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젖을 통해서 자연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 벗어나라. 직접 봐라. 놀라운 일이죠. 뭐 라일락하면 뭐 상징이고 뭐 하면 뭐 상징이고 왜 우리가 거기 얽매이게 되느냐. 그런 겁니다. 우주에 대한 독자적인 관계를 들으시면 안 되나?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우주는 자연과 영으로서 구성되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영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영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에머슨은 프랑스 식물원에서 그 식물에도 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쭉 이렇게 변모 이런 과정을 보고. 그러니까 영이 있다. 다 영이 있다고 봐요. 바위에도 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것. 철학이 비알았고 구별하는 모든 것. 자연과 인이 모두 그리고 타인과 자신의 육체까지도 자연이라는 이름 안에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자체도 자연의 일부다. 그럼 내가 자연을 보려면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뭐라고 노래했던 글을 썼던 그걸로 보지 말고 우리도 꽃을 볼 때는 나도 꽃처럼 돼가지고 꽃이 펴서 꽃을 보고 소를 보면은 나도 소가 돼가지고 소처럼 소를 보고 이래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내가 해석하니 공부받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연을 봤을 때 어떤 게 자연이냐. 이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연, 자연이에요. 이제 도입부가 빼고 이제 서장 빼고 이제 일자이거든. 그 자연에 대한 격언이야. 이게 뭐냐면은 자연은 결코 천한 외모를 보여준 일이 없다. 참 문장 좋잖아요. 아무리 불타다가 남은 자연이라도 그 자체가 자연이야. 홍수에 떠내려가다가 남은 자연이라도 자연이야. 늙은 고목도 자연이야. 가장 현명한 사람도 자연의 깊은 비밀을 빼앗을 수 없고 자연을 모두 캐낸다 해서 그 호기심을 잃는 법도 없어.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없어. 자연이 현재의 장난감이 된 일은 한 번도 없다. 현재 장난감이 안 돼. 여러분 뭐 난이 좋아서 난을 키운다 뭐 나는 향이 좋아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 난 좀 간지러워요. 좀 간질간질해요. 꽃이나 동물이나 산악이 현재의 유년시대에 천진난만한 마음을 즐겁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원석기 지혜를 반영하였다. 자연 그대로 있는 거지 그 현자들이 뭐 자연을 막 난을 손질하면서 목화를 치고 그야말로 그 선진관 따라서 자연을 그대로 보라는 거. 이거 정말 탐복할 일이에요. 그러면 도의 그 노장의 경지에 이른 그 글입니다. 이 글이. 자연은 편하고 이로운 거다. 코모디티야. 자연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재료일 뿐만 아니라 과정이고 결과다. 저게 중요해요. 우린 그냥 재료다. 그만 생각했는데 과정과 결과. 그 씨앗이 성장해서 자라서 먹이가 되고 또 씨앗이 되고 그 과정 그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상징해. 인간의 이익이 되도록 자연은 모든 부분이 끊임없이 작용하여 서로 다른 부분이 손이 된다. 바람은 씨를 뿌린다. 태양은 바닷물 증발시킨다. 바람은 들로 불어보낸다. 지구 저쪽에 있는 얼음은 이쪽에다가 비를 연결시킨다. 비는 식물을 기른다. 이와 같이 해서 신의 자비는 한없이 순환하여 인간을 끌어낸다. 이래 나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야. 자연은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세 가지로 접근해요. 첫째는 단순히
자연은 물상, 깨닫는 기쁨. 둘째는 고상한 요소, 영적인 요소. 셋째는 세계 안들을 관찰할 때 지적인 대상이 될 때 그걸 분석, 평가하는 거.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미의식, 미의 기준이 되는 미를 심어준다. 이겁니다. 이것도 참 근사하죠. 자연은 미. 이리하여 예술이란 인간이라고 하는 정유기를 통과한 자연을 말한다. 그 흔히 예술도 하나의 제2의 자연이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 다음 언어. 자연은 언어도 가르쳐줘. 자연을 통해서 언어 다 배우잖아요. 그 논어에도, 공장 논어에도 보면은 시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 식물, 여러 식물 종류와 짐승과 새의 종류를 다 알게 해준 게 시다. 그만큼 시가, 문학이 자연을 많이 노래했다. 그런 뜻이죠. 그 언어를 가르쳐줘. 훈련을 해줘.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자연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면 우리도 그 훈련하는 것 똑같은 거다. 그 다음 그것뿐이냐? 관념론적인 철학사상. 그 자연을 통해서 종교의 최초이자 최후 교훈은 눈에 보이는 사물은 일시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 영구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연을 모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영구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찰나적인 것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뭐라 하는 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인식하는 자연 그 이상의 어떤 신비적인 관념론 이걸 다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걸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자연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정령 자연 안에 모든 귀신이 다 있어. 그 자연을 보면은 인간 자신이 조물주야. 인간 하나하나가 다. 이게 뭡니까? 동양의 자연과 인간의 일치사상. 이게 딱 닿는 거예요. 상당히 심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망도 가르쳐준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와 인간의 전망을 가르쳐줘. 자연 위에 세워진 인간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가 인간은 마치 점차 시를 회복하는 맹인의 경이감과 같은 경이감을 느낀다. 자연을 가만히 보면은 맹인이 눈 떠서 하나하나 보듯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점점 지혜와 전망이 늘어난다. 이걸 이제 쓰고 있죠. 이게 자연이라는 수필의 끝구절입니다. 요구절이. 잘 썼죠? 탐복해요. 여러분 이 글에 탐복 안 하면은 문학적인 수학이 없는 겁니다. 꼭 한번 보세요. 천천히. 수필 쓰려면 이런 걸 인용해서 쓰세요. 근데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개목은 낭만적 이상주의다. 고무적인 개인주의다. 자연의 애인이다. 민주주의자다. 귀족주의자다. 소작주의자다. 퓨리탄이다. 각각입니다. 왜? 하도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에머슨 여기 뭐 하나 묶을 수 없어요. 그걸 다 품고 있다. 그런 뜻이죠. 성선설의 바탕을 해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연의 신성을 일부이기도 하고 자연의 신과 인간을 연계시켜주는 거기도 하다. 사회계획보다 개인 계획에 초점 맞추었다.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이래 되는 거죠. 그 에머슨이 일기 쓰는 예를 보면은 집이 타버렸다. 난 디디아 잭슨하고 결혼했다. 결혼한 날 요거 한 줄이에요. 유명한 일기입니다, 이게. 일기 어떻게 쓰느냐. 결혼했으면 막 신부가 어떻고 뭐 천갑에 뭐 그게 아니야. 나 결혼했다. 요 한 줄만 딱 썼어요. 왜? 너무나 쓸 게 많기 때문에 한 줄을 써버린 겁니다. 이 책을 보면요. 내가 이 앞에 이 책 소개해놨거든요. 이 책 여러분들 요거는요. 누가 좀 강의실 후기에서 좀 인용을 하세요. 너무나 좋은 거야. 351조가 352조가 인용시인데 멋져요. 이게 자연론에서 이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이. 오늘 이제 에머슨의 자연론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점점 더 에머슨의 작품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